안녕하십니까. 뉴스 스케치입니다.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뇌에 침투하는 아메바 네글레리아 파울러리 치살 97%라는 뉴스 기사에 있어가지고 증상이 뭐고 어떻게 치료하는 건지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뉴스에는 아메리카 아이오와주에서 뇌 침투하는 아메바 네글리아 파울러리 감염자가 나왔다는 뉴스입니다. 11월 CBS 방송에 따르면 미주리주에서 온 한 여성이 지난달 말 한 호수에서 수영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돼 조사에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 호수는 폐쇄됐다고 합니다.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주로 담수에 서식하는 아메바로 호수나 강에서 수영하나 감염된 경우가 일반적이라 합니다. 사람 코를 통해 뇌로 들어가 조직을 파괴하면 물을 마시는 것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염 자체는 드물지만 치료제가 아직 없어 치수율이 97% 정도로 합니다. 1965년 9월 오스트리 병리학자 말콤 파울러가 발견한 네글리아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 아니고 아메바인데 보통 뇌를 파먹는 아메바, 브레인 이팅 아메바로 불립니다. 민물이나 토양에서 흔히 발견되는 생물로 아메리카, 파키스탄, 오스트레일리아, 체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할 것 같으면 이게 뇌 먹는 아메바인데, 뇌 먹는 아메바 발견되는 곳이 요 같습니다. 따뜻한 호수, 연못 및 암석구덩이, 진흙 웅덩이, 따뜻하고 느려 흐르는 강, 특히 수위가 낮은 강, 소독되지 않은 수영장 및 스파월드, 소독되지 않은 우물물, 상수, 온천 및 기타 지열수원, 발전소의 유출수와 같은 열로 오염된 물, 수족관, 실내 먼지를 포함한 토양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코를 통해 감염되는데 한번 감염되면 인체 치명상을 입힙니다. 뇌먹는 아메바는 바닷물에는 살 수 없답니다. 적절히 처리된 수영장이나 소독된 상도에서는 살 수 없다고 하니 수돗물은 안전합니다. 아메리카의 뇌먹는 아메바 전체 감염의 절반 이상이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에 사는 아메리카 교민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이어 동남아에서도 뇌먹는 아메바가 발견되었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환자가 1명 발생해서 사망했는데 한국도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아메리카는 코비드가 용인인데 뇌먹는 아메바까지 발견되네요. 좀 혼란한 아메리카라고 봅니다. 이렇게 물로 코를 세척하다 감염된 경로, 바닷물에서 수영하다 코로 아메바가 들어와서 감염된 경로 등등이 있습니다. 수영 다이빙, 주로 따뜻한 담수에서 활동하다 감염된답니다. 그리고 소독 처리가 불완전한 염소 처리, 수돗물에 염소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메바에 감염될 수 있답니다. 네글로리아 파울러라이에 대한 감염은 원발성 아메바 수막 뇌염으로 분류합니다. 원발성 아메바 수막 뇌염. 증상이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구토를 한답니다. 그리고 멋이 뻣뻣이 굳고 균형을 상실하고 또 발작을 일으킨답니다. 그리고 대부분 5일에서 7일에 사망한다 그러는데 어떤 뉴스에는 5일 안에 사망한다 그러고 어떤 뉴스에는 7일 이내에 사망한다 그러고 좀 보통 5일에서 7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메리카인데 20살 먹은 새 신부가 뇌 먹는 아메바에 감염돼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뇌로 이동하면 세포 조직, 뇌세포를 아메바가 먹이 활동을 위해서 뇌 조직을 파먹기 때문에 뇌세포가 파괴돼서 수개월 내에 사망한다 그랬는데 감염되면 보통 이게 수개월 내 사망인데 수개월이 아니고 5일에서 7일 이내면 감염되면 다 사망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62년부터
1960년부터 1919년까지, 2029년까지 148명이 감염되는데, 나머지는 다 세상 떠나고 4명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 우리나라 52개 주요 상수 원수를 조사했는데 그중 6개에서 네글레리아 파울러리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 아메바는 42개에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가시 아메바. 강이나 호수 등에서 수영할 때 코로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강이나 호수에서 수영할 때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고 이게 조심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7일이나 8월 따뜻한 더운 날에는 강이나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수영은 바다에서 하든지 뭐 수영장에서 깨끗한 소독된 수영장 하든지 하고, 강이나 호수에서 수영하는 건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1996년 11월 일본 사가현 토수시에서 20대 여성이 감염되어 7일 만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9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당시는 일본에 이와 관련된 감염 사례가 전혀 없었고, 무엇보다 감염 격리처 파악되지 않아 한동안 원인 불명 내수염으로 의료진들을 당하게 했으나 죽고 나서야 네글로리아 팔로리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1990년 11월 일본입니다. 2021년 7월 3일 캘리포니아에 살던 네이비드 프루이트라는 7살 아이가 집 근처 호수에서 물레를 한 뒤 네글로리아 팔로리에 감염되어 입원됐고, 이 아메바에 의한 아메바성 수막 내염 진료를 받았고, 안타깝게도 소출 결도 없이 8월 7일 날 사망했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하는가? 예방은 강이나 호수에서 수영 안 하는 겁니다. 감염 케이스의 약 80%가 따뜻한 여름입니다. 여름. 7월에서 9월 사이에 호수나 강에서 수영하다 감염되었거든요. 아메리카 감염 케이스 83%가 아동, 청소년이고 75%가 남성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남성들이 따뜻한 7월에 8월 사이에 강이나 호수에서 수영하다가 감염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야외 공용 수영장을 이용할 때도 염소 소독이 부실하게 되어 있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코 세척할 때 수돗물을 끓여서 사용하든가 전용 시험들을 사용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수돗물은 염소 소독이 잘 돼 있어서 상관없지 않을까. 요거는 아메리카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강이나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7월에서 9월 사이 강이나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7, 8월 따뜻한 때 아메바가 번식이 왕성하거든요. 치료법입니다. 뭐 인터넷 뒤져보니까 치료법 없다고 나와있는데, 뭐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치료법이 있긴 있습니다. 저체온 치료 및 밀테포신하고 이게 기생충약입니다. 독일에서 만든 새로 난 신제품이라는데, 밀테포신 기생충약 이걸 빨리 최대한 투여해서 치료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서 치료하냐? 아메리카 병원 의사들이 이렇게 치료한다고 합니다. 저체온 치료 및 밀테포신 기생충약입니다. 기생충약. 아메바 같은 수명에 특히로 알려진 밀테포신, 여기 원래 기생충약인데 아메바 치료약이 아닌데 이걸 사용해가지고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능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저체온 치료를 진행합니다. 좀 이따 저체온 치료가 뭔지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 아메바는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는데 저체온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것이 추우니까 같은 극끼리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무릎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무릎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한답니다. 치료 방식이 저체온 치료, 밀테포신이라는 기생충약, 독일제 기생충약을 사용합니다. 밀테포신이라는 약인데 이 독일에서 수입한 약입니다.
이게 밀대포션이 뭐 요 유도체의 하나이고 총 28간 경구 투어로 내장절 리튬만 편모충증에 매우 우수한 효과를 보인답니다. 리튬 편모충에 여기에 아메바도 포함되는 모이죠. 아메바요. 아메바도 하나의 기생충 같은 그런 종류에 해당되니까요. 저는 투여 후 요 약을 1회 투여 후 7일에서 10일 동안 밀대포신을 주는 방법도 효과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다 아메리카 병으로도 치료하는 치료법입니다. 뉴월드 리슈리오 만편 편모충 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답니다. 독성으로 인하여 구토와 설사가 흔하게 나타나 짧은 기간 나타난답니다. 2014년에 아메리카에서 온발성 암호와 수막염에 걸린 아이가 있었는데 진단이 나자 의료진이 CDC에 연락해 독일 신약 밀대포신을 구해 투약해 내부종을 잡고 다행히 살아났다고 합니다. 뇌 손상은 없어서 없었겠죠. 다음은 아메바 치료에 쓰이는 저체온 치료법인데 내용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저체온 치료는 환자의 정상 체온을 빠르게 32도에서 36도로 낮춘 뒤에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 저체온을 유지하다가 환자의 회복 여부에 따라 점진적으로 다시 정상 체온으로 되돌리는 치료인데요. 심정지 환자의 심장 박동이 돌아온 후에 환자가 의식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뇌 손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실제 저체온 치료로 중증 뇌졸중 환자의 90%를 살렸습니다. 이 치료법을 도입하기 전에는 약 한 해 동안 뇌사 상태에서 벗어난 환자가 10명 중 1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매년 10명 중 9명 이상의 환자가 사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중증 뇌손상 환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치료법입니다. 치료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1단계인 저체온 시작 시기에는 기계로 체온을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1시간에서 4시간 동안 4도씨 정도의 차가운 생리식염수를 체내로 빠르게 주입하여 체온을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2단계는 자동 체온 조절 기계로 현재 체온을 실시간 측정하면서 목표 체온을 유지하는 건데요. 환자 상태에 따라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7일까지 목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환자가 회복 상태에 가까워졌다고 판단이 되면 천천히 하루에서 이틀에 걸쳐서 정상 체온으로 올려서 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체온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짧으면 2에서 3일, 길게는 21일 만에 의식을 찾은 환자들도 있는데요. 저체온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었던 분들은 멀쩡히 의식을 회복하여 함께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눌 정도로 회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체온 치료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먼저 선택하고 환자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저체온 치료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정지 환자에서는 심정지 후 반드시 5분 안에 심장 압박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심장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심장이 회복된 후에도 의식은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반드시 심정지 후 통합치료를 함께 실시해야 하는데요. 급성심근경색 치료에 쓰이는 관상동맥 중재술, 경련과 발작에 대한 치료가 대표적인 심정지 후 통합치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정지 후 통합치료의 경우 신경과, 재활의학과, 감염내과, 심장내과 협진을 통해 환자를 쉽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서 사람이 뇌에 침투하는 암과 원인, 증상, 예방, 치료법에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